자, 테마 22는 결과 예측이에요. 예측 기법이 나오는데 객관이 있고 직관이 있어요. 객관에 다시 연역이 있고 귀납이 있거든요. 시험에서는 누가 연역인가 귀납인가를 물어봐요. 연역은 어떤 이론적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료 집어넣어 버리면 예측이 된다는 거고, 귀납은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자료를 모아 가지고 개방적으로 모은 다음에 여태까지 경향 가지고 미래 예측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귀납인지 누가 연역인지를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다음에 직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객관이든 객관 기법, 귀납이든 연역이든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불확실해지고 복잡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그때 나오는 게 뭐다? 이제 직관 기법이야. 여기에 주로 나오는 게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정책 델파이, 이거 말고도 뭐 변증법적 기법도 있고요. 교차 영향 기법도 있고 되게 많이 나오지. 일단 누가 직관인지 알아야 되고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내용을 세밀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델파이, 정책 델파이, 브레인스토밍이다. 자, 어쨌든 여러 명이 이제 할 겁니다. 집단 기법이고요. 목적이 뭔지, 아이디어가 목적인지, 합의가 목적인지, 의견 표출이 목적인지 이런 것들. 델파이를 물어봤네요. 어떤 새로운 문제 터지니까 관련 전문가를 모아요. 한 20명 정도. 자기네끼리는 누가 참여한지 모릅니다. 이 전문가들이 의견을 설문으로 조사해 가면서 반복해 가면서 합의하는 게 뭐다? 델파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다. 아이디어 만드는 시도 맞다. 결과에 대한 예측도 있고 대안 창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그래요. 2번도 맞죠. 왜 구조화돼 있다? 설문지를 만든 다음에 설문지를 주도자가 사회자가 만들겠죠. 전문가들한테 뿌린 다음에 설문조사 모아가지고 통계 처리한 다음에 다시 그 통계 자료 가지고 또 설문지 만들고 반복합니다. 이렇게. 한 대여섯 번 반복한 다음에 합의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맞고요. 자, 이런 델파이 같은 거 직관 기법은 자료가 없을 때 사용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미래라기보다 좀 더 먼 미래. 통계 분석 사용하는 거 맞아. 왜 여러 명이 하다 보니까 각각의 의견을 통계 처리하는 건 맞지만 객관 기법은 아니에요. 객관이라는 건 그 사람이 그 의견을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내세웠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주관적 입장인지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전문가들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근거를 제시한 게 아니라 자기 그냥 주관적 견해를 제시한 거예요. 객관 기법이 아니라 직관 기법이다. 답은 4번이고요. 어쨌든 전문가 집단들이 있지만 누가 모였는지는 서로 몰라요.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수정할 기회를 주겠죠. 또 합의가 목적이다 보니까 중간값 위주로 통계 처리해 줍니다. 됐지?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내려갈게요. 옳지 않은 거네요. 전통 델파이 기법은 보다시피 다양성 고려한, 이거 틀렸죠? 이거는 정책 델파이야. 1번 틀렸어. 전통 델파이는 의견의 합의가 목적이에요. 전문가 합의법이라니까. 그다음에 합리 모형은 인간이 완벽하고 정보가 완벽하다고 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의 세계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이다. 이게 사이몬이 말하는 거야. 만족 모형. 그리고 이 제한된 합리성은 합리 모형 말고 다른 모형들이 모두 받아들여요. 그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가 목적이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여러 명이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제시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타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면 안 됩니다. 언제 한다? 다 나온 다음에 그때 가서야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나 기능 중심이라는 게 기계 구조예요. 기능 구조 같은 거는 전부 다 기계 관료제잖아. 그러다 보니까 최고 관리자가 개인적으로 주도한다. 집권화된 조직이니까 맞는 말이다. 답은 4번도 맞았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내려갈게요. 랜드 연구소 끝난 거야. 랜드 연구소가 만든 게 두 가지가 있다. 델파이 기법하고 그다음에 PPBS예요. 미 국방연구소고요. 전문가들의 설문을 반복한 다음에 합의를 만든다. 특정 문제에 대해서. 이건 델파이 기법입니다. 회귀 분석이 답이 되려면 원인과 결과의 인과성을 찾는 게 회귀 분석이야.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거꾸로 올라 회귀해 보니까 쟤 때문에 나왔다는 거야. 그래 회귀 분석이에요. 추세 연장은 여태까지 경향이
그대로 간다는 가정 속에서 미래 예측하는 거야. 여태까지 주식선이 이렇게 왔으니까 아마 올해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건 귀납법이죠. 그럼 회귀분석이 연역법이라면은 추세 연장 기법은 귀납법이에요. 그다음에 델파이와 브레인소밍은 직관 기법이고요. 답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자, 7번입니다. 이번엔 정책 델파이야. 이번에는요, 합의가 목적이 아니야. 의견 표출이 목적이야. 분야별 전문가를 모으는데 분야별 대표자를 모아요. 어떤 의견을 대표한 사람들을 전문가로 참여시키고 이해 당사자까지도 참여시킵니다. 그치? 일단 델파이를 거쳐서 일반적인 답을 만든 다음에 이 의견과 가장 반대되는 의견을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익명이야. 왜? 의견이 다 나올 때까지는. 그러다가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은 대면 토론을 합니다. 그다음 합의가 목적이 아니라 의견 표출이 목적이다 보니까 분야별 대표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걸 식견 있는 다수의 창도가라고 그래요. 하다못해 이해 당사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의견 표출이 목적이다 보니까 중간값 위주가 아니라 극단값 위주로 통계 처리해서 환류해줘요. 이게 이제 정책 델파이다. 자, 분야별 대표, 이해 당사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훨씬 더 가치 판단이 개입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대안을 개발하고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도 맞죠. 그다음 3번이 틀렸죠. 대립된 의견이 나왔다. 그땐 익명이 아니라 토론합니다. 화상회의할 수도 있고 토론할 수도 있어요. 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에 4번이 바로 식견 있는 다수라고 그래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이해관계도 있고 이런 식견 있는 다수 분야별 대표자를 모은 다음에 서로 토론하게 만드는 게 바로 정책 델파이다. 답은 3번입니다. 이걸 선택 익명이라고 그래요. 의견 나올 때까지는 익명. 다 나온 다음엔 토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왔네. 익명성 유지했다.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이건 누구다? 전통 델파이죠. 너무 쉬웠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브레인은 아이디어 모은다고 그랬고요. 변증법은 뭐냐면 처음부터 팀을 갈라요. 네가 어떤 생각을 하든 말든 네가 찬성팀에 가면은 찬성 의견만 제시해야 돼. 네가 반대팀에 가면은 반대 의견만 제시해야 돼요. 이러면서 서로 합의하게 만드는 게 변증법적 토론이라고 그래요. 애초에 팀을 둘로 갈라가지고 찬반 팀 가른 다음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게 만드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문제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올 땐 점점점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내려갈게요. 자,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합리 모형에 대한 반대 명제고요. 합리 모형은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때, 문제도 명확하고 목표도 분명할 때 최고의 대안을 찾는 거야.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또 변한단 말입니다. 그지? 이때 이제 대책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취약을 가정하는 거야. 취약을 가정한 다음에 거기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찾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맥스민, 보수 접근법이라고 그래요.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그냥 상황이 제일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상황이 제일 안 좋고 거기서 제일 좋은 걸 찾아보라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에요. 반면에 여분 두는 게 이제 가외적이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분을 두는 거야. 여분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도 어떻게 한다? 일단 최선의 답을 찾아봐요. 그치? Y는 AX 플러스 B라는 답을 찾아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A와 B 상수로 고정시킨 다음에 X와 Y를 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A와 B가 바뀐다면은 요 내생 변수, 매개 변수가 바뀐다면은 답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러니까 그 A를 약간씩 바꿔보면서 어떻게 달라지는 걸 예측해 보는 게 바로 민감도 분석이야. 사후 최적화라고 그래요. 왜? 일단 최적 기법 하나 찾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생 변수 값을 바꿔보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는 거니까.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기점이 나올 때는 악주권 가정 분석이 같이 나와야 돼요. 자, 보수 접근법은 애초에 최악을 가정하는 거야, 상황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거기서 제일 좋은 답을 찾는 거고요. 반면에 악조건 가정 분석은 여러 대안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대안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대안을 최악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치? 나머지 대안들은 최선 놓고 보는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안을 최악으로 놓고 봤어. 내가 A 대안이 제일 좋은데 주식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코인이 있어. 나는 주식을 제일 좋게 봐요. 근데 주식 상황을 최악으로 놓고 보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주식의 가치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럼 주식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주식을 최악으로 놓고 보니까 그때는 차라리 부동산이 나아요. 지금은 어느 순간에서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넘어갔는가 그 상황이 있겠죠. 그 상황을 찾는 게 분기점 분석이야. 이 분기점보다 상황이 나쁘다면은 나는 부동산 할 거고, 이 분기점보다 상황이 좋다고 느낀다면 난 주식을 하겠죠. 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주식이니까. 이게 바로 악조건 가중 분석과 분기점 분석이에요.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상황을 최악으로 놓고 제일 좋은 걸 찾는 게 그 보수 접근법이라면은 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안이 있는데 아까 보수 접근법은 내가 좋아하는 대안이 없어. 상황이 그냥 최악인 거야. 거기서 좋은 걸 찾는 거고요. 여기 내가 좋아하는 대안이 있어 지금. 그 대안의 결과를 최악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 만약에 바뀌었다면 어느 지점에서 바뀌었는가 그 지점이 바로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 분기점 분석을 갖다 놨네 여기는.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이거는요. 보다시피 이렇게 내용을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나왔을 때는 또 이거보다 먼저 물어보는 건 이런 대처 방안은 두 가지가 있다. 소극이 있고 적극이 있어요. 소극은 불확실성을 주어진 걸로 놓고 보는 거야. 주어진 걸로 놓고 보고 내가 극복하지 않고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대안을 찾는 거예요. 민감도 분석이 대표적이야. 반면에 적극은 그게 아니야. 이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확실하게 만들고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제하려고 그래요. 이건 적극이에요. 그래서 가외적인 거, 가외성 있다고 해서 확실해지는 건 아니잖아. 불확실한 건 주어진 거고 내가 안전장치 만든 거잖아요. 이건 소극이야. 민감도도 마찬가지예요. 보수도 마찬가지고 불확실한 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좋은 걸 찾아보는 거예요. 반면 적극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걸 예측하려고 그래요. 아까 델파이라든지 또는 합리 모임 같은 걸 예측한다든지 또는 통제하려고 그래. 정치적으로 흡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대내적으로 안전망을 만드는 게 소극이라면은 대외적으로 나가서 환경 예측한다든지 환경 통제하는 게 적극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대처 방안에 두 가지가 있다. 소극이 있고 적극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소극과 적극의 기법들이 있는데 이 기법의 내용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요게 좀 어렵죠. 자, 60번입니다. 자, 평균 기대값인데 이거는 그냥 라플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값이잖아. 자, 보세요. 상황이 S1, S2, S3가 있어. 대안은 A1, A2, A3가 있죠. 자, 확률을 몰라요. 확률을 알고 있다면 S1의 몇 프로, 그렇지? 확률을 알고 있다면은 S1의 그 확률을 이렇게 곱해줘야 될 거야. 예를 들어서 S2에는 0.2다. 얘는 0.3이겠지, 그러면은 100%일 거니까요. 그리고 확률 곱해주는 게 후르비치 기준이라면은 이 확률이 모르다 보니까 전부 다 3개니까 3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똑같이 놓고 푸는 거예요. 근데 다 3분의 1이니까 이걸 곱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자, 그래서 봐. A1은요, S1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 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 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0 나누기, 3. 20 나누기 3. 마이너스 10 나누기 3을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다 3이니까 나눌 이유가 없잖아. 그냥 다 더해버려봐. 그럼 얼마야 지금? 다 더하니까 70에서 10 빼니까 60이죠. 60. 얘는 다 더해보니까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30, 그 다음에 54, 64이다. 69인가요? 79인가? 79죠. 맞죠? 69구나, 69. 얘는 얼마 되는 거야? 75네. 그치? 75가 제일 높잖아, 지금. 그래서 별거 아니야. 평균 기대값이잖아. 원래는 3분의 1로 나눠준 다음에 더해야 되는데 다 3분의 1이니까 더할 필요가 없고, 그걸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다 더해가지고 제일 큰 값을 찾으면 돼요. A3가 제일 크네요. 그래서 행정학에 산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수학이 정말 산수예요. 그냥 더하기 빼기밖에 안 되니까 쫄지만 않으면 돼요. 만약 가중치가 있다면 가중치별로 곱해줘야 돼요. 그럼 좀 헷갈려지겠지 이제. 0.3 막 0.2 곱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이건 평균 기대값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라플라스는 뭐다? 평균값이다. 확률을 모르니까 똑같이 놓고 푼다. 근데 확률을 알고 있다면은 확률 곱해줘야 되겠죠. 우리 내신 할 때는 영어
국어, 수학이 확률이 다르잖아, 지금. 가중치가 다르니까. 그럼 과중치별로 그 가중치를 곱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 그렇지 않죠. 영어든 국어든 뭐 수학이든 전부 다 100점이잖아, 그냥 더해가지고 높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평균이. 답은 3번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는데, 국회직에서는 후르비치도 나왔어요. 세비지 나왔고요. 근데, 이것도 우리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뭐, 실제 문제, 그, 수험서 보시면 막 확률로 막 곱해갖고 막 하던데,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더해가지고 제일 큰 값을 찾으면 됩니다. 가중치가 없으니까 그래요. 가중치가 있다면 가중치를 곱해줘야 되겠지만, 가중치가 없는데 가중치를 왜 곱해줘요? 자, 내려갈게요. 자, 봐. 소국이 나왔지. 드디어 나왔죠? 소국은 불확실한 건 주어진 거예요. 상황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걸로 보고 내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봐. 상황에 대한 정보 밖으로 나갔잖아. 적극이야. 실험도 예측하는 거니까 적극이에요. 협상이나 타협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협상과 타협하는 거야, 지금. 내가 강의할 때 그래요. 갑자기 좀비들이 돌아다녀. 이게 슈퍼마켓이야. 요 밖이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요 안에서 단단하게 요 내부를 구축하려고 그래. 이게 소극이야. 반면 어떤 사람은 나가서 도대체 뭐가 있나 보려고 그래요. 처리하려고 그래요. 또 협상하려고 그래. 이게 적극이에요. 그래서 요 내부에 머무는지 밖에 나가서 예측을 하고 협상하려고 하는지. 됐죠? 반면에 4번은 이거는 뭐가 되래? 소극이 되겠지? 전부 다 대외적이잖아. 대외적이고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극이야. 근데 조심할 거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예측을 하는 거야. 예측을. 단순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하기 위해 시간을 얻기 위해 했다. 그때는 적극이에요. 얘는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기다리는 거죠. 지금 회피한다든지 지연하는 거니까 예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극이 아니에요. 시간을 좀 더 들이면서 예측을 한다든지 그때는 적극이 돼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지연한다든지 회피해버렸잖아. 소극이 되겠지.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옛날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 안 나오다가 드디어 다시 나왔죠. 여기까지가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방안이 돼요. 자, 내려가면 그다음 뭐가 나오면 모형들이 막 나옵니다. 이제 분석론이 막 나와요. 진짜 합리 모형이 나온 다음에 합리 모형 말고 다른 모형도 막 나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